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슈퍼스타 이혜수입니다. 정말 지난 한 주 피말리는 90시간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벽을 넘어서 왔습니다. 11월 둘째 주 월요일 해외 주식 슈퍼스타 출발해 볼 텐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진단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미국 대선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때만큼 미국 대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도가 높나 싶을 정도로 국내 여론들도 좀 뜨겁게 차기 백악관 주인 소식을 경쟁하듯이 타진을 했는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불복하고 있지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시장은 확실히 불확실성 해소에 좀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볼까요? 네.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예상대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및 대부분 지수들의 상승폭을 보시면 일시적으로는 주봉 21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21선을 바닥을 다지고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놓고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우존스가 6.87%, S&P 500이 7.3%, 나스닥은 자그마치 9% 급등을 했고 또 스몰캡도 7%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의 시장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다,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에 있어서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한번 보시면은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 미국 국민이 모든 투표 집계와 선거 인증에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은 불법적으로 투표한 표가 개표가 되고 있거나 그 과정이 불공정하고 부패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 공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장으로 보면은 과거 2000년도에 고와 부시가 플로리다주 경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한 달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차트가 올라오는데 미 대법원으로 가서 지연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시장이 자그마치 30%나 폭락하는 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들 조금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방이 계속될 경우에 2000년처럼 이렇게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다면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 또는 실형을 살아야 될 가능성 또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의 파산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 어떤 좀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보시면은 시장이 거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불확실성이 아직도 상존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요일 시장만 보더라도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3%까지도 갔었다가 이 마이너스를 다 되돌리고 플러스 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또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들여다봤었을 때 좋다라는 게 이미 지금 밝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고 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어쨌든 부양 정책이 들어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에 무게를 두고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일단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양 정책이라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이 부양 정책이 적극적일수록 당장 또 시장에는 좋겠지만은 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또 부담이 되는 건데 부채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감이 지금 좀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서 앞으로 12개월 정도는 굉장히 큰 폭의 증시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부채가 늘어났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선진국의 부채가 GDP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은 120%를 돌파를 했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의 고점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을 보시면은 역대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70% 수준 가까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의 50%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재정 위기가 터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럼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가 어떤 예가 있었느냐. 네. 바로 유럽의 재정 문제가 터졌었던 2011년, 2012년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게 이제 차트가 올라오는데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였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보시면 저 빨간 선을 쭉 그어놨죠. 저 숫자가 얼마냐면 정부 부채가 총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20%를 돌파하고 상승했었을 때. 퍼센테이지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4개나 올라왔었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고 미국이 그럼 언제 120%를 돌파할까?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대충 시기적으로 좀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올려주시면 지금같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게 되면 당연히 정부 부채 비율이 120%에 도달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저기 차트를 언제죠? 보시면은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게 되니까 네. 빨리 더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바이든의 중심으로서 보면은 120% 돌파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2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년 2021년이니까 네. 아직까지 적어도 2년 내지 3년의 여유는 있다. 시간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년 정도를 바라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만 좀 천천히 보시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품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또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또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좋다. 2년 차, 3년 차 될 때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20%를 넘길 시기가 2023년도에 도래를 하고 일단 당장 내년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만큼 지금이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딱 좋다고 찝어주셨는데 뭐 시장 좋다고 종목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자, 전략을 좀 테마별로 세분화해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뭐 법인세 인상 문제도 있고 대표 뭐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성장주 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다들 만약에 블루 웨이브가 일어나면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법인세를 바로 올릴 거다. 뭐 또 테크 기업 관련해서 반독점법이 시행이 될 거다. 네. 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 테크주들, 기술주들의 매력도를 만약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측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4개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의혹과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고요. 또 페이스북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나와 있겠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 또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숫자로 볼 때 25% 이상 올라가면 지금 이제 과점화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막 60%, 90%뭐 이런 마켓셔 이 세그먼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독점과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조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의혹과 조사가 일어났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가 일어나고 또 어떻게 과거의 예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예를 보시면은 차트를 좀 한번 올려주시면 1911년 또 1942년, 1984년, 2002년 그리고 또 지금 2020년 이렇게 쭉 반독점 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처음에 4번 다 기업들을 강제 분할을 시켰어요. 그랬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2년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아닌 합의를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또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일어날 때 정말 반독점 소송을 했었을 때 미국 기업의 손해가 더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또 크게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나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2002년에 반독점법 문제가 일어나면서 합의를 봤지만 그 합의를 보고 난 이후에 10년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못 움직였죠. 그러네요. 네. 자, 이 이유는 그만큼 성장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면 성장주는 매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4개 기업들이 반독점법과 관련돼서 앞으로 성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 이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번 종목별로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우선 구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은 31.8%나 돼요. 그런데 만약에 법인세를 28% 올리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그 상승 여력이 11%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11%의 상승 여력이면 계속 사야죠. 좋게 봐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2022년부터 더 이상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집어넣어 버리면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 반독점법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페이스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지금 상승 여력이 20%인데 법인세를 28%로 올리게 되면 3.6%밖에 안 남고요. 만약에 2022년부터 이익 증가율이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21%. 네, 그러면 아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력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워낙 상승 여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보시면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52%가 나오고 법인세를 28% 올렸을 때도 30% 이상의 매력도가 나오고요. 2022년에 이익 증가율이 없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4개 기업 중에서는 애플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을 보시면은 지금 상승 여력이 35.2% 나오는데 28% 세금을 올리게 되면 14.5%가 되고요. 이익 증가율이 2022년부터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7.7%가 됩니다. 또 따라서 이 기업의 매력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반독점법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될지 내년 1월 가봐야 되거든요. 지금 과반수가 조지아주가 과반수를 안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또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업이익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4개의 기업을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애플 정도. 그 이외에 나머지 3개 기업인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있으시다면 그냥 보유를 하시고 매도는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보수적인 거네요. 매도도 하지 말고 적극적인 매수도 하지 말고 다 하지만 좀 사고 싶으면은 그래도 애플 정도를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시나리오를 반영을 한 나스닥에 대한 ETF 관련한 상승 여력을 한번 비교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지금은 아까 대표적인 4개 기업을 본 거죠. 이게 네. 왜냐하면 반독점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스닥 100기업들, 뭐 대표적인 나스닥 지수를 놓고 그냥 법인세만 올라간다. 반독점법은 이게 이용이 안 될 거니까. 그냥 법인세만 반영을 시켜서 나스닥이 어떤지, 나스닥 100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13개 기업들을 들여다보죠. 대표적으로 쭉 보시면은 저기에 퀄컴, 넷플릭스, 애플 등등을 해서 총 13개 종목을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3개 종목의 상승 여력은 50.4% 평균이 나오는데 저건 이제 퀄컴이 워낙 높아서 월등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퀄컴을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 34.9% 상승 여력이 떨어지네요. 나오니까 네. 그래도 여전히 높은 그렇죠. 거죠. 네네. 자, 그런데 만약에 법인세를 지금 저거는 아까 21% 법인세를 반영한 거고요. 네. 법인세가 28%로 올라갔다. 네. 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평균 상승 여력이 30%대로 떨어지고요. 퀄컴이 워낙 높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계산하면 16.7%가 나옵니다. 16.7%는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 여력이니까 그래도 이 대표 13개 종목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퀄컴, 넷플릭스, AMD, 애플, 테슬라까지 한 5개 종목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3개 종목 말고요. 정말 종목 고르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죠. 나는 ETF를 쓸래.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스닥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전체 지수로 놓고 보면은 지금 9.6% 상승 여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28%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그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는 없고요. 나스닥 100기업을 추종하는 ETF는 있어요. 네, 그 나스닥 100기업 ETF를 보시면은 나스닥 100기업 ETF의 상승 여력은 지금 자그마치 22.7%나 되고요. 네. 법인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8.7%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100기업 ETF인 뭐 QQQ라든지 2배짜리 레버리지인 QLD라든지 자, 이런 종목은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상승이 나타나면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1년 동안에는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 100기업도 그렇고 13개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셀렉트를 하시면 골라내시면 좋은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시점에서 뭐 ETF든 종목이든 28% 법인세를 인상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인데 본부장님 같은 경우면은 종목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ETF를 매수하시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종목이 더 좋다고 봅니다. 더 매력 있다고 보시는 종목을 거고요? 골라내는 게 지금 타이밍상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국 슈퍼 부양책 기조에 또 부합하는 이번에는 미국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 뭐 한 3, 4년 동안 계속 나스닥 노래만 불렀다면 네.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계속 미국의 중소형주 얘기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 강도는 점점 더 갈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중소형주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실어야 된다. 이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바이든이 어느 정도의 부양책인지는 모르나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오려면 당연히 저소득층, 중산층, 중소기업들 이런 쪽에 부양 정책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지만 경기가 회복을 하고 뭐 K자 회복이 아닌 전체 U자 회복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중소형주들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형주들은 지난 3년 내내 수익률이 없었어요.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는데 중소형주는 못 올랐다라는 상대적으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중소형주들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소형주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IWM인데 이건 전체를 다 추종하는 거고요. 그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의 11.5%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투자할 만하죠. 근데 이 안에서 좀 세분화 시켰을 때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는데 성장주의 매력도는 3.9%밖에 안 나오는데 가치주의 매력도는 38.8%나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 보여드렸는데 많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러셀 2000 가치주 상승 여력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가치주 IWN에 대해서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아무리 투자를 중소형주를 많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모든 이 달걀을 다 똑같은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포트의 20% 정도 맥시멈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ETF를 사기 싫고 그래도 나는 더 초과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난 종목을 살래.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IWM 안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아 보이는 종목 5개. 리시아 모터스, 헬렌 오브 트로이, 철치 다운스, 퍼포먼스 푸드 그룹, 데커 아웃도어 등등을 보시면은 이 전반적으로 내수 관련된 소비 관련된 쪽이고요. 또 IWN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가치주로 봤었을 때의 매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똑같이 리시아 모터스가 올라옵니다. 저 종목은 뭐 당연히 지금 들여다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5개를 보시면 대부분 다 건설주예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을 초점을 맞추시면서 즉 중소형주 중에서 가치주 그 안에서도 건설주, 내수 소비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챙겨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바이든 시대 개막에 맞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 5G 관련 섹터 또 투자 전략 안 짜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네. 짜보면 좋을까요? 자, 이 업종은 지금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제가 거의 뭐 지난 몇 달간 계속 노래를 부르던 업종들이라서 근데 이 업종들의 워낙 수익률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뭐 작게 올라온 게 50%, 많이 올라온 것은 100%. 뭐 이런 수익률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당선이 됐으니까 원래 이 뉴스에 팔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 타이밍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좀 안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더 갈 수 있다. 네,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 사이즈는 지금보다 앞으로 10배 더 늘 수도 와. 있다. 뭐 또 5G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종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이 업종의 ETF는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도 보고 ETF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와 종목군들이 올라오는데 저기에 나와 있듯이 매력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 등이 있는데 보시면 다초뉴 에너지, 진코 솔라, 캐네디안 솔라 뭐 이런 게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PBD, PBW 저런 것이 이제 ETF입니다. 또 한 장 더 넘기면은 다른 종목들도 쭉 있을 텐데 가장 제가 좋게 보고 있는 ETF는 ICLN. 저게 가장 크고 가장 매력도가 높고 상승 여력은 100%가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한국 기업도 나오죠. 편입되어 있나 봐요. 네, 하나솔루션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뭐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은 정말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승폭이 워낙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G인데요.
5G 대표적인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화홍 반도체이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퀄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또 5G 섹터에 대한 투자는 적극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